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CPI가 발표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발표가 25일 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지금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게 그렇게 하반기 장세의 중요한 핵심 코어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탈달러화가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죠. 과연 위엔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안이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100년간 달러화가 기축통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위엔화가 혼자 단순하게 탈달러화를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말이 안 됐었던 거고,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비하인드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브릭스라는 데가 있어요. 브릭스가 어딘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5개의 이니셜이 있습니다. 알파벳.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리고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 5개국이 주로 예? 브릭스의 중심 코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브릭스를 그냥 단순하게 5개국에 그친 경제 연합으로 생각하면 절대 오판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금융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했으면 이제 거의 50살이 넘으신 분이니까 일하신 그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브릭스에 관해서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브릭스가 그냥 5개국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릭스가 되게 허접하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G7에 비해서. 근데 이게 일반 관심 없는 분들의 그냥 멈춰진 기반 배경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41개국 정상회담 한 달 전에 브릭스 통화 수락 준비 완료. 아시겠지만 8월 달에 공동통화의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7월 달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수락이 됐대요. 보시면 얼마 전에 19개국이었습니다. 4월 달에 19개국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6월 말이 되니까 국가 수가 늘어납니다. 19개국 플러스에서 41개국이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브릭스가 단지 5개국으로 그친 협소한 경제 연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와 지하 자원이 중요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브릭스의 힘은 점점 강성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 통화가 탈달러화를 진행시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건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제 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은 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로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꽤 크죠.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2030년이면 된다는 벌써 그런 예상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도는 아시겠지만 잠정적으로 CBDC를 출시하는데 그것을 러시아 미르라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미르라는 시스템은 SPFS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SPFS는 XRP의 스위프트 2.0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도네시아가 향후에 이제 페이먼트에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 카자흐스탄, 멕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자,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자, 세네갈,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예. 자, 여기 요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요즘에 이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8월 달 브릭스 회의에 초청해달라고 이미 사우스 아프리카 그 대통령한테 초청장 요청을 했어요. 자, G7 국가 중에 한 개 국가가 탈달러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브릭스 플러스 41개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진 않는다는 거죠. 예, XRP 소송도
점점 마무리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개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홍콩 웹3 전담 뭐 태스크포스 팀이 출범했다. 현직 재무장관이 총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 기관이 하나 등장을 해요.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 일명 HKVAC라는 이 기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후오비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중국 본토죠. 중국 본토의 대표적인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에 FTT, 이거는 FTX 거래소 코인이죠. FTT 거래소 코인, 이거 곱하기 20배짜리를 런칭을 시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별 볼 일 없다라고 판단하면 20배짜리 마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겠죠. 이 의미는 후오비는 알고 있는 거예요. FTX 2.0이 향후에 가동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FTT 마진을 넣은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FTX 2.0이 될 거라고 이제 전 100% 확신을 하고 있고, 후오비 글로벌 웹3 허브가 되고자 하는 홍콩의 야심찬 첫 번째 회원사로 HKVAC를 합류를 시켰다. 5월 31일 날. 아직 후오비는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진짜 폭발적인 상승장의 시작은 후오비의 홍콩 라이센스 수락에 관해서 아마 그게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가 이끄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후오비가 어떤 거래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들어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오비가 언제냐면 6월 30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캐시, FTT, 라이트코인, 요 코인들에 관해서 거래를 많이 하면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특정 코인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 얘기를 왜 예전에 했었을까? 저는 이거 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왜 이럴까? 중국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사람들은 FTT 이거 뭐 증권성 시비에 말려 있으니까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더 개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기준을 잡을 때 항상 오락가락하는 단적인 오늘 나오는 뉴스에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준을 잡지 마시고 항상 기관 투자가들 기준을 잡으시면 전 그게 100% 정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월가 미국 경기 침체 진입 올해 말 아닌 내년 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2분기에는 경기 침체입니다 얘기를 했었죠. 테슬라 주식이 100달러에서 300달러 근방까지 올라갔었어요. 뭐 지금 280 몇 달러인가 290 몇 달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전체적으로 붐업이 됐어. 1월 달보다 가상자산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현재 시점인 건 분명해요. 특정 코인들을 주축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3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때 돼서도 이제 하락장이 2분기부터 하락장입니다 얘기가 있었어요. 2분기 막상 되니까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어요. 막상 지금 현재 상황 딱 가니까 경기 침체 올해 말 아니야 내년 초라고 말 바꾸기를 싹 해버리죠. 그래서 미디어를 보실 때 항상 이제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금리에 관해서 궁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금융시장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칭 전문가지, 제가 생각했을 땐 전문가는 없어요. 단 한 명도. 응? 누가 교수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전문가일까요?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 그 사람은 이미 워렌 버핏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자, 어쨌건 저는 그냥 개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냥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올려도 0.25%. 자, 동결이면 땡큐고 0.25%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번 한다. 이러면 시장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까요?
만약에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해서 그러면 나중 들어서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메커니즘적으로 이 보따리가 엄청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도 한쪽 팔로 여기 가지 하나에 매달려 있는 현재 형국이에요. 경제를 팍 꺼트리면 돈을 나중에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지는 부러질 거고 현재 통화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동결을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끌고 가고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엄청나게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CBDC가 진짜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 패권국이기 때문에 CBDC에 관해서 앞장설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한 팔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기간이 엄청 장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폭이 적어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구간이. 그래서 동결 구간을 상당히 오래 가져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인데 7월 2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죠. 이탈리아인들은 식량을 줄여야 했다. 업계 보고서. 그래서 하다못해 마트에서 이런 거 식자재 사는 것도 지금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생활비를 줄일 때 문화생활비 아니면 번외로 쓰는 비용을 먼저 줄여나가죠. 식비를 가장 나중에 줄입니다. 근데 식비를 줄인다는 의미는 거의 경제가 막판까지 왔다는 의미예요. 이탈리아가. 2015년도에 제가 실업자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이 8년이 지나는 동안 이탈리아가 혁신을 했을까요? 과연 4차 산업에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저성장으로 들어갔어요. 실업자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G7 국가는 보시면 프랑스는 막 지금 아실 거예요. 지금 공중파 미디어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보시면 독일도 저성장 국면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현재의 형국입니다. 자, 뭐 그냥 그리고 영국도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아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엄청 높고 실업자 점점 늘어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 국가들. G7은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갑니다. 단기로 끝나지 않는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는 그거를 얘기 안 하죠. 말도 안 돼. 탈달러와 말도 안 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 표를 만든 게 누가 만들었냐면 국제통화기금에서 이 표를 만들어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붙여볼까요? 이거는 예전에 예측된 거예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20년에 이미 브릭스는 여기 GDP 면에서 G7을 앞질렀습니다. 우리는 간과하지만 이미 앞질렀어요. 한 요쯤에 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중요한 거는 플러스 19개국에서 플러스 41개국이 됐어요. 그러면 브릭스의 힘은 더 강해지고 경제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 의미는 이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더 가파라질 거란 얘기예요. G7보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고 중산층으로 따졌을 때 G7의 중산층은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많은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되고 브릭스는 빈민층이 중산층으로 갑니다. 요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IMF 그러면 이게 중간에 꺾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에너지와 지하자원, 인구의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국가들이 결국엔 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탈달러화를 주장을 한다. 그럼 과연 달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탈달러화를 주장하지만 사실 비하인드에 스위프트 2.0이 숨어 있습니다. 스위프트 2.0과 가상자산과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 대충 2050년까지, 2100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나스닥에서 예전에 이제 SFC 홍콩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 인덱스를 신청을 해요. 여기는 기관 중에 기관이죠.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어떤 데인지는 아시죠?
장난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여기 넣었을까? 파일코인을 장난으로 여기 넣었을까? 비트코인 캐시를 여기 장난으로 넣었을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폴카닷을 여기 넣었을까? 체인링크를 넣었을까? 라이트코인을 여기다가 장난으로 넣었을까?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죠. 분명히 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첫 번째, 두 번째 스팟 ETF 승인 이더리움, 세 번째 비트코인 캐시, 네 번째 라이트코인. 요 네 개는 먼저 선도적으로 스팟 ETF 승인 반드시 납니다. 중간에 방송하시는 분이나 글 쓰는 사람들이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그대로 해석해서 대중 혼란만 가중시키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EDXM이나 나스닥이나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추구하려면. 자,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이거는 지금 프랑스의 현재 상황을 좀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시위 불어권 인근 나라로 번져 유럽 초긴장. 지금 아마 공중파 미디어에서 이 얘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봤어요.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럽으로 조금씩 번져 나갑니다. 이거는 이민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연금 문제 때문에 머리 꼭대기까지 지금 프랑스 시민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파업이나 이것도 잠시 사그러들었을 뿐이지 뭔가 하나의 발단이 생기면 아마 유럽 전체, 유로존 전체에 엄청나게 번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브릭스에다가 왜 여기 요청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것도 좀 재미난 건데 보통 경기 상황을 볼 때 PMI로 보거든요. PMI 50 상회하면 경기 좋다. PMI 50 기준에서 밑으로 보면 경기 하락인데 라고 평가를 내려요. 여기 보이시죠? 유로존에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유로존 평균, 영국 나와 있죠? 전부 다 얼마죠? 보시면 실제로 나온 게 여기 다 실제로 나온 게 50 이하로 벌써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48, 44.9, 43.8, 46, 40.6, 43.4, 영국은 46.5. 이미 경기 침체로 돌아갔어요. PMI 지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자, 그대로 상반되게 미국한테 지금 제재를 받죠. 이거 러시아예요. 러시아 PMI 지수 매뉴팩처 여기 보시면은 50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세요. 언제서부터 하냐면 2022년 5월 달부터 쭉 이제 한 달 한 달 지금까지 이제 7월 달까지 이때는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 6월 달부터 50 위로 올라갑니다. 50.8, 50.9, 50, 여기 52, 쭉 53, 쭉쭉쭉 가다가 가장 최근에 7월 달에 52.6.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디어가 뭐 러시아가 망한다, 그걸 보고 동조해서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저는 언제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관련한 것도 제가 편파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클리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공중파 미디어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 투자 관점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전 돌아가는 거를 그대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보세요. 브릭스 주축국이죠. 하나의 러시아 이제 중국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탈달러를 주장한다. 근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축소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동통화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도 재미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반기 내에 저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단은 봉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봉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시장에는 엄청난 아마 시너지가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